해군에서도 4척의 함정이 월북을 하게 되고 또 9척이 무려 월북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 질문하신 대로 왜 그러면 북침서를 자꾸 얘기하느냐. 49년도 8월 17일 날 황해도 몽금포항 북한의 해군 기지에 작전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것이 실시하게 된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해 공군에서 모든 월북 사태, 분쟁, 또 결정적으로는 인천 해군 경비부 내에 있었던 바로 또 대동강, 평양 대동강으로 이송이 됐었던 상황이었어요. 기습 도발을 한 사건인데, 여기에서는 북한군이 무려 400명이 전사를 하게 되고 우리 남한군도 330명 정도 전사한 걸로 나오고, 그렇지만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스탈린이 강력하게 북한한테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49년도에는 사실 45년도에서 49년도까지는 이 비정규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비정규전의 대부분은 첩보전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무튼 49년도 한 해만 보면 이 육지에서는 남북 간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3건의 전투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독히 49년 5월 달에는 또 육해 공군 3군에서 모두 다 월북 사태가 일어나게 돼요. 육군에서는 8년대에 있는 1대대, 2대대 무려 강태무 표무원 대대장이 이끄는 2개 대대 병력이 무려 약 470명 정도가 대량 월북 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또 해군에서도 4척의 함정이 월북을 하게 되고 또 9척이 무려 월북을 하는 과정에서 미수 사건으로 돼서, 비록 완전히 월북은 안 됐지만 서로 사상자가 나는, 그래서 4척이 월북이 되고 9척이 미수가 되는 사건 나고, 공군도 무려 전투기 2대가 월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책임자였었던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최고 긴장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 질문하신 대로 왜 그러면 북침서를 자꾸 얘기하느냐. 이것은 북한의 선전선동술 또 협상력에서는 항상 인정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남한이 북한을 우리가 먼저 침략을 했다, 도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러려면 어느 정도 근거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북한에서 내내, 정확하게는 소련이 망하기 전까지 90년도 초반까지는 계속해서 북침서를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남북 간의 판문점에서 어떤 군사적 회담이 이루어지더라도 항상 북침서를 얘기했습니다. 그 배경으로 이제 해주점령설, 브루스 커밍스가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황해도 지방으로 주로 이제 분쟁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한 것은 한국 해군 첩보부대가 49년도 8월 17일 날 황해도 몽금포항 북한의 해군 기지에 작전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면 우리 해군 첩보부대에서는 대북 응징 보복 작전의 1호 작전이고, 또 원점 타격을 했던 첫 번째 작전이고, 그리고 북한의 해군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던 그런 3가지 의미를 가지는 몽금포 작전이 있는데, 이 해군 첩보부대에서는 그 몽금포 작전이 실시하게 된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해 공군에서 모든 월북 사태, 분쟁, 또 결정적으로는 인천 해군 경비부 내에 있었던 그 당시 미 군사 고문단장이었던 로버트 준장의 전용 보트가,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일주일 후인 8월 16일 날 대규모 관함식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군사 고문단장 보트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장관과 국방장관과 각군 참모총장을 경무대로 불러서 호된 야단을 치게 되는데, 그때 손원일 해군 참모총장을 수행하고 갔었던 해군 정보감이었었던 한명수 소령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고무 보트를 찾아오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뒤로. 그럼 북한이 가져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용 보트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천 경비부의 하성갑이라고 하는 하사가 북한 여성 공작원한테 포섭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공작원이 결혼을 하겠다는 그런, 요즘으로 말하면 미인계에 넘어갔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포섭이 돼서 자기가 관리하던
로버트 준장의 보트를 몰고 둘이 북한으로 월북을 한 것입니다. 물론 몽금포항에 계류가 됐었던 건 맞는데 바로 또 대동강, 평양 대동강으로 이송이 됐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백령도의 해군 첩보부대장으로 있었던 이태영 파견대장이 몽금포에 있다는 것까지는 확인을 하고 보고를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한명수 정보감이 또 직접 본인이 대원들 20명을 이끌고 몽금포로 보트를 회수하기 위한 작전에 투입이 됩니다. 8월 16일 날 관함식이 열리는 날 해군 첩보부대에서는 군사고문단장 보트 회수 작전에 들어가게 되고 8월 17일 날 4척으로 분승해서 들어가던 몽금포 항내로 들어가던 우리 해군 첩보대의 보트가 대부분 고장이 났습니다. 모터가. 그래서 계류하게 됐고 거기에서 교전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대기해주던 우리 한국 해군 함정에서 투입이 돼서 좀 확전이 된 몽금포의 북한의 해군 기지가 대부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과로는 북한군 군함 경비정을 비롯해서 5척을 격파하고 그 다음에 한정 18호 경비정 1척과 장교 1명, 사병 4명을 데리고 귀환을 하게 되는데 전과는 상당히 컸었던 전과인데 그 당시 38선을 넘었다는 이유로 주한 무초 대사가 강력하게 이승만 대통령한테 항의를 함으로 인해서 이 작전은 묻히게 됩니다. 물론 북한에서는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몽금포 항에 있는 해군 기지가 거의 포토화가 되다시피 했으니까. 그래서 김일성은 그 이후로 이 몽금포 작전을 북침 도발에 북침의 근거로 삼은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선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과 그 당시 작전을 했었던 해군 참모총장, 한명수 정보감, 해군 정보 첩보대원들이 모두 불이익을 받게 됐습니다. 오히려 전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작전사 자체를 몽금포 작전사를 비공개로 계속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공개가 됐지만 몇 년 안 됐습니다. 이제 2015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월미도에 우리 해군 첩보부대 충원탑과 바로 옆에 1호 작전인 몽금포 작전 전승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한 65년 만에 한명수 정보감과 대원들 전부 공문을 해서 훈장이 모두 수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몽금포 작전이 군인으로서는 혁혁한 전과를 올렸지만 남북 간의 상황, 그 다음에 미국 측의 입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찌됐든 우리가 45년도 9월 달에 38 도선이 그어지면서 남북 간에 이런 경계선이 생기면서 정당하게 해야 되는 활동이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서 결국에는 전과도 그렇게 그 당시로서는 한 60년 이상 인정을 못 받고 그렇게 유지되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6.25 특집으로 진지하게 다뤄봤는데요. 다음에는요 선배님이랑 저랑 가볍게 좀 이야기를 한번 궁금한 거 너무 많아가지고 네. 시간상 좀 그런데 다음에 또 첩보부대 역사에 대해서 진짜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그때는 이제 좀 편안하게 한번 네. 이야기를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시죠. 뭐 부대 역사는 뭐 당연히 뭐 이렇게 무거운 주제는 아니니까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에 있었던 정식 첩보부대와 그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 만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